2014년 6월 21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짙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이 지배하는 곳,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최전방 GOP. 안개조차 숨을 죽이는 해발 수백 미터의 산악지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그곳에서 평범한 주말 저녁을 찢어발기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적군의 포격도, 훈련 상황의 오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전우가, 가장 위험한 살인병기가 되어 아군을 향해 총구를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군사 분계선의 차가운 철책선 아래에서 벌어진 비극은 단순한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군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병장 계급장을 단 한 명의 병사가 동료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방아쇠를 당길 때까지,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의 무대는 대한민국 육군 제22보병사단, 일명 율곡부대 예하의 한 일반 전방 초소 GOP였습니다. 이곳은 북한군과 불과 수백 미터 거리를 두고 대치하는 최전방 접경 지역으로 병사들에게는 항시 실탄이 지급되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공간입니다. 당시 시계는 저녁 알덥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간 경계 근무를 마친 병력과 야간 근무 투입을 앞둔 병력이 교대하는 하루 중 가장 어수선하면서도 병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근무를 마친 어십 명의 병사들은 소초로 복귀하기 위해 삼거리 보급로 지점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방탄조끼와 개인 화기를 맨 채 하루의 고된 일과가 끝났다는 안도감 속에 잠시 대열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병사들의 시야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로 뒤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후 어이없이 15분경, 정적을 깨고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산자락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것은 인명살상용 세열 수류탄인 K-43의 폭발음이었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거나 본능적으로 엄폐물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최초의 혼란 속에서 대다수의 병사들은 이것이 북한군의 기습 포격이거나 적의 침투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전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적의 공격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욱한 화약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상황은 더욱 끔찍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병사들을 향해 어둠 속에서 조준된 사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K2 소총의 날카로운 격발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생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충격은 무차별적인 난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수는 매우 침착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향해 한 발 한 발 격발했습니다. 그 사수는 다름 아닌 그들과 함께 주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임도빈 병장, 당시 22세역이었습니다. 임 병장은 당시 전역을 불과 3개월 앞둔 소위 말년병장이었습니다. 그는 대열의 가장 후미에서 동료들을 지켜보던 중 소지하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투척했습니다. 그리고 폭발 직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동료들을 향해 주저없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그는 실탄 75발과 수류탄 1발을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임 병장은 1차 폭발 지점인 삼거리에서 사격을 가한 뒤
멈추지 않고 소초 생활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발작이라기보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생활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마주치는 동료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어두운 복도와 좁은 공간에서 총성은 더욱 크게 울렸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소초장은 다른 곳에 있었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초동대처에 실패했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동안 현장을 통제하고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지휘관의 부재는 피해를 키운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아군이 아군을 쏜다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 앞에서 훈련받은 병사들조차 패닉 상태에 빠져 적절한 대응 사격을 하거나 제압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약 10여 분간 이어진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총성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병장은 범행 직후 자신의 K2 소총과 남은 실탄 수십 발을 챙겨 부대 뒤편의 철책을 넘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도주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현장의 피해는 처참했습니다. 5명의 젊은 병사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7명의 중경상을 입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임병장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뿐만 아니라 하사 계급의 간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소초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보고를 받은 상급부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전방 GOP에서 무장 탈영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탈영병이 실탄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상태라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만약 임병정이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내려가거나 월북을 시도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날 것이 자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즉시 비상을 걸었지만 초기 대응에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정확한 상황 보고가 지연되었고 임병장이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흐렸습니다. 그 사이 임병장은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포위망을 벗어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코앞에 둔 병장이 왜 동료들에게 총구를 겨누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철통 같은 경계망을 뚫고 무장 탈영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살인병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6월 21일 밤, 강원도 고성의 숲속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그리고 공포에 떠는 주민들이 뒤엉킨 거대한 사냥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임병장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군 당국은 이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군 당국이 발령한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진돗개 하나와 함께 시작된 대규모 추격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무기력한 대응과 공포의 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총성이 멈춘 뒤 찾아온 고요는 폭풍 전야의 정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2014년 6월 21일 밤,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일대는 더 이상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해당 지역에 군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진돗개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되는 우리 군의 방어 준비 태세입니다. 평시에는 셋,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둘,
그리고 적의 침투 흔적이 확실하거나 전면적인 교전이 우려되는 최고 비상 상황일 때 비로소 하나가 발령됩니다. 탈영병 한 명을 잡기 위해 이토록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임병장이 보유한 K2 소총과 수십 발의 실탄이 민간인이나 추가 병력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명령이 하달되자마자 제22 보병사단은 물론 인근의 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와 경찰력까지 총동원된 거대한 포위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수킬로미터 내의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주요 길목마다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군용 트럭과 작전 차량들이 헤드라이트를 켠 채 산악 도로를 질주했고 상공에는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헬기들이 굉음을 내며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투입된 병력의 규모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육군 제22사단 병력뿐만 아니라 최정예 특수부대인 703 특공연대 그리고 수색대대 등 총 9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작전 지역인 고성군 명파리 일대 야산으로 집결했습니다. 약 4,000명에 달하는 무장 군인들이 한 명의 탈영병을 쫓기 위해 산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병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수색 작전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어둠과 지형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산악지대는 험준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울창한 숲과 가파른 절벽, 그리고 미로처럼 얽힌 산길은 도주하는 자에게는 최적의 은폐 장소였지만 쫓는 자에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더욱이 도주한 임병장은 누구보다 이 지형에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매일같이 이 섹터를 순찰하고 경계 근무를 섰던 병사였습니다. 어디에 숨을 곳이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면 CCTV를 피할 수 있는지, 부대의 추격 경로가 어떻게 될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급파된 타부대 지원 병력이나 특수부대원들은 낯선 선 지형에서 야간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에 기동성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간인들의 공포 또한 극에 달했습니다. 고성군 일대 마을에는 긴급 대피령과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이장들은 방송을 통해 무장 탈영병이 발생했으니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송출했습니다. 평소라면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렸을 조용한 시골 마을에 밤새도록 군화 발소리와 무전기 소음, 그리고 헬기의 날카로운 프로펠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을 끄고 숨을 죽인 채 혹시라도 창문 너머로 누군가 침입하지 않을까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과 가까운 영파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전쟁터 한복판에 남겨진 듯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수색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의 심리 상태 또한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들은 적군인 북한군을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전우를 향해 총구를 겨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우는 이미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임병장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심은 수색 대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총구가 쏠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조차 적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장 지휘관들은 무전기를 통해 아군 간의 오인 사격을 주의하라는 지시를 끊임없이 내렸지만 현장의 긴장감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임병장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는 열상 감시장비, TOD와 야간 투시경, 심지어 군경까지 동원해 샅샅이 뒤졌지만 그는 마치 증발한 듯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무작정 도망친 것이 아니라 추격대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은밀하게 매복하거나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사본부에서는 그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검문소를 통과하려 할 가능성, 혹은 산을 넘어 월북을 시도할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있었지만 확실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안감 속에 6월 22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건 발생만 하루가 지나가는 시점, 수색대는 작전 범위를 점차 좁혀가며 포위망을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경 드디어 침묵을 깨는 무전이 타전되었습니다. 명파리 재진검문소 북쪽 숲속에서 수상한 인원 식별. 수색대가 드디어 임병정의 꼬리를 밟은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임병장은 산맥을 타고 이동하여 민통선,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인근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추격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추격전에서 대치전으로 전환될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과 임병장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우려했던 또 다른 비극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맹수는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탈염 후 18시간 넘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산속을 헤맸을 임병장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그를 생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을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이 긴박한 포위망 속에서 훈련된 군인들조차 예상치 못한 황당하고도 위험천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완벽할 것 같았던 작전 계획이 현장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오인 사격의 진실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는 포위망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 내부의 혼선과 아군 간의 교전, 그리고 임병장과의 첫 번째 직접적인 조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숲속의 총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6월 22일 오후 2시 17분.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야산에 다시금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 발생 약 18시간 만에 군 수색대는 드디어 임병장의 위치를 특정하고 첫 번째 물리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임병장이 발견된 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 재진 검문소 인근의 숲이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으로 그가 밤새 산맥을 타고 얼마나 빠르고 은밀하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수풀이 우거진 비탈길에 몸을 숨긴 채 포위망을 뚫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교전은 긴박했습니다. 수색작전을 수행 중이던 소대장이 숲속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암구호, 피하 식별을 위한 암호 사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침묵,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조준 사격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생사가 오가는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즉각 대응 사격을 가하며 몸을 숨겼고 임병장 역시 응사하며 더 깊은 숲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 첫 번째 교전은 군 당국과 현장 병력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탈영병이 단순히 도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격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살상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전의 성격은 단순한 수색에서 명백한 전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차단선을 구축하고 이른바 토끼몰이식으로 포위망을 압축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포위망이 좁혀질수록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작전 지역에는 육군 22사단 병력뿐만 아니라 특전사, 7고밤 특공연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SDT 등 서로 다른 지휘체계를 가진 다수의 부대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좁은 산악 지형에 수천 명의 무장 병력이 밀집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비극적이고도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5인 사격이었습니다. 오후 2시 20분경의 첫 교전 이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색작전에 투입되었던 진모 병장이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후송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건 초기 군 당국과 언론은 이 또한 임 병장의 저격에 의한 피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진실은 참담했습니다. 진 병장을 쏜 것은 임 병장이 아니라 인근에 있던 아군 병사였습니다. 숲속에서의 시야는 제한적이었고 병사들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혹은 동료의 사소한 움직임조차 적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공포 심리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대원들이 섞여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 피하 식별이 원활하지 않았고 무전 통신마저 폭주하여 지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병장이 나타났다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겼고 그 총구는 안타깝게도 전우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5인 사격 사건은 당시 군 지휘부의 작전 운영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통합된 지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많은 병력을 좁은 구역에 밀어넣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습니다. 현장의 병사들은 임병장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아군의 눈먼 총탄에 대한 공포가 더 컸다고 훗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지나 저녁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시금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수색대는 야간 작전의 위험성 때문에 적극적인 진압 대신 포위망 유지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임 병장은 명파리 야산의 7부 능선 부근에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반경 수백 미터 안으로 포위망이 좁혀졌지만 칠흑 같은 밤은 다시 한번 임 병장에게 유리한 은폐막을 제공했습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헬기와 방송 차량을 동원해 투항을 권유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임 병장, 이제 포위됐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총을 버리고 나와라.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산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숲속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치 현장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산 아래 명파리 마을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포위망을 지키는 병사들은 졸음과 공포 그리고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서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도대체 임 병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둠 속에 숨은 임 병장은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식량도 물도 떨어진 지 오래였고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력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소총을 꼭 쥐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군은 임 병장을 즉각 제압하지 못했을까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군이 사살보다는 생포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작전이 지연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임 병장이 사망할 경우 범행 동기나 군 내부 부조리 등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영구히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가 현장에 도착해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진압작전을 펼치기에는 여론의 부담도 컸을 것입니다.
6월 22일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5인 사격으로 인한 아군 피해, 지휘체계의 혼선, 그리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군은 한 명의 병사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인 6월 23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임병장, 그리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선 가족들. 숲속의 긴장은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이 비극적인 추격전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2014년 6월 23일 아침,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야산에 다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계속된 팽팽한 대치로 인해 숲속 속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임도빈 병장이 군 포위망 안에 갇힌 지 만 이틀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703 특공연대를 비롯한 최정예 수색병력은 임병장이 은신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수십 미터 이내까지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육안으로도 서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초근접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군의 작전 기조는 무력 진압에서 협상을 통한 생포로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임병장이 비록 중범죄를 저지른 무장 탈현병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살할 경우 사건의 진상 규명은 영구히 미궁 속으로 빠질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한으로 치닫는 대치 상황에서 그를 자극했다가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난사극을 벌여 아군에게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습니다. 오정 예버시경, 군 당국은 최후의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임병장의 가족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임병장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친형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임병장의 아버지는 군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빈아, 아비다. 제발 총 내려놓고 나와라. 지금 나오면 살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다. 숲속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애끓는 호소는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의 마음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오열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 도빈아, 엄마가 왔다. 제발 얼굴 좀 보자. 가족들은 7, 8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눈물로 호져 있습니다. 차가운 총구와 군화발로 둘러싸인 삭막한 대치 현장에 가장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이 파고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임병장도 가족들의 목소리에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참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가족들이 있는 방향을 주시하거나 가까이 오지 마라, 다가오면 쏘겠다 라고 소리치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가 삶과 죽음, 투항과 저항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였습니다. 당시 임병장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탈영 후 약 40시간 넘게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갈증, 피로,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여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군 협상팀은 그에게 빵과 물, 전투 식량을 건네주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했습니다. 임병장은 건네받은 물을 마시며 잠시나마 경계심을 푸는 듯 보였지만 총은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오후 유시를 넘겼습니다. 대치 상황이 6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군 지휘부는 해가 지기 전에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밤이 찾아오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임병장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임병장에게서 뜻밖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종이와 펜을 좀 주십시오. 오후 유시 30분경이었습니다. 협상 전문가들은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범죄자가 필기구를 찾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려는 유서 작성의 신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종이와 펜을 던져주었습니다. 임병장은 숲속 바위에 기대앉아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간 이어진 집필 시간 동안 현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저격용 라이플의 조준경을 통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혹시 모를 자해 시도나 기습 사격에 대비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아들의 결단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것이 반성문이기를, 그리고 글을 마친 뒤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 55분, 숲속에서 둔탁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그것은 교전을 알리는 연발 사격음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 수색대원들이 급히 현장을 덮쳤을 때 임병장은 왼쪽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K2 소총을 가슴에 대고 스스로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긴급 구조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심장을 비껴가 어깨와 폐 사이를 관통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의무대가 즉시 달려들어 지혈을 시도했고 군 헬기가 긴급 호출되었습니다. 임병장은 강릉 아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헬기 안에서 의료진은 그의 생체 신호를 유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로써 2014년 6월 21일 저녁부터 23일 오후까지 만 43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GOP 총기 난사 및 무장 탈영 사건의 추격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임병장의 생포. 그것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진실 게임의 서막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임병장의 손에는 피로 얼룩진 종이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자살 직전 남긴 일명 유서라고 불리는 메모였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언론의 관심은 즉각 그 메모에 쏠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역을 3개월 앞둔 병장을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는 왜 동료들을 향해 총을 쏘았고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임병장이 병상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군 수사본부는 본격적인 신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군생활 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군 당국이 그를 관리해왔던 허술한 시스템의 민낯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한 사이코패스의 범죄인가? 아니면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이 낳은 괴물인가? 다음 시간에는 임병장의 과거 기록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관심병사 등급 조정 뒤에 숨겨진 군의 안일한 행정과 그를 GOP라는 화약고로 몰아넣은 구조적인 모순을 날카롭게 해부하겠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임도빈 병장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폐를 관통하는 치명상이었지만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수갑과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총성은 멈췄고 그가 왜 방아쇠를 당겼는지에 대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사당국과 언론은 가장 먼저 임병장의 군복무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병사였기에 전역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동료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정신 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군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기록 카드 속의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는 병사들의 심리 상태와 부대 적응 정도를 분류하여 관리하는 일명 보호관심병사, 현 도움배려병사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병사들을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A급 특별 관리 대상은 자살 징후가 있거나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최전방 GOPB 근무가 불가능하며 실탄 지급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B급 중점 관리 대상은 그보다 덜하지만 여전히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단계. C급 기본 관리 대상은 입대 초기 등 적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놀랍게도 사건의 장본인인 임병장은 입대 초기 인성검사에서 A급 판정을 받은 병사였습니다. 그는 2013년 4월 소속 부대로 전입 올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그리고 성격장애 징후를 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학창시절부터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군 입대 후에도 낯선 환경과 단체 생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그는 절대 실탄을 소지하고 24시간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GOPB 근무에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급 관심병사였던 그가 어떻게 최전방 초소에서 K2 소총과 수류탄, 그리고 실탄 75발을 지급받아 근무를 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군 행정 시스템의 치명적인 구멍이 드러납니다. 사건 발생 7개월 전인 2013년 11월, 부대 지휘관은 임병장의 등급을 A급에서 B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B급 판정을 받으면 GOPB 투입이 가능해지고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무기 소지가 허용됩니다. 문제는 이 등급 조정이 임병장의 심리 상태가 호전되었거나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통해 완치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 결과 당시 22사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병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강원도 구성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담당하는 22사단은 작전 구역이 넓은 반면 가용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GOPB 경계 근무는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하고 빈 초소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역자는 계속 나오고 신병 보충은 더디니 부대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인원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관들에게 A급 관심병사는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무에 투입할 수는 없는데 머릿수는 채우고 있는, 소위 열의 병력이 많아질수록 나머지 병사들의 근무 강도는 살인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국 부대는 행정적인 편법을 선택했습니다. 임병장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근무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하기 위해 등급을 B급으로 조정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군 당국은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대신 시한폭탄을 안고 화약고로 들어가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임병장은 2013년 12월부터 GOPB에 투입되었습니다. 폐쇄적이고 고립된 최전방, 매일 반복되는 밤샘 근무와 쪽잠, 그리고 상시적인 긴장감은 일반적인 병사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입니다. 하물며 대인관계에 서툴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임병장에게 그곳은 탈출구 없는 감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사고 발생 불과 몇 달 전 실시된 추가 인성검사에서도 그에게서 자살 생각이나 특이 징후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대 지휘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문 상담관의 면담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별일 없지? 잘하고 있지? 식의 기계적인 면담 기록만이 서류처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관리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22사단은 별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부대였습니다. 과거 1984년
조일병 총기 난사 사건, 2009년 민간인 월북 허용 사건,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등 굵직한 배영 사고들이 모두 이 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부대였기에 임병장에 대한 부실 관리 또한 단순한 실수가 아닌 부대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임병장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단순히 미친 사람이어서 총을 쏜 것이 아니라면 B급으로 조정되어 GOP에 투입된 그 7개월 동안 그 좁은 소초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를 폭발하게 만든 직접적인 트리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임병장은 수사관들에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군대라는 조직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지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총알보다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것,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보이지 않는 폭력, 바로 기수 열애와 집단 따돌림이었습니다. 임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소초 안의 병사들은 그를 선임 대우도 후임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급장은 병장이었지만 그는 부대 내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순찰일지 뒷면에 그려진 낙서 하나가 그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병장이 목격한 그 낙서의 정체와 그가 겪었던 기수 열애의 실태, 그리고 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소초 내의 은밀한 괴롭힘과 모욕적인 문화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왜 그는 전역을 코앞에 두고 살인자가 되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 비극적인 심리의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의식을 회복한 임병장에게 군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나? 전역을 불과 3개월, 날짜로 따지면 9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전역 직전의 기간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동료를 살해하고 자신의 인생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원했습니다. 침묵하던 임병장의 입에서 나온 단서는 의외로 아주 사소한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소초에서 병사들이 돌려보던 순찰일지였습니다. 수사본부는 임병장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순찰일지를 압수하여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지의 뒷면과 여백에는 병사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린 각종 낙서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임병장을 폭발하게 만든 이른바 비극의 트리거가 된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스폰지밥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장난스러운 만화 캐릭터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만화 캐릭터 그림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단 말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맥락을 들여다보면 그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병장을 향한 소초원들의 집요하고 은밀한 경멸의 상징이었습니다. 소초 내 병사들은 임병장을 빗대어 그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깡마르고 탈모가 있었던 임병장의 외모를 희화화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그림을 보고 다 같이 낄낄거리며 비웃는 분위기였습니다. 사건 당일 근무 투입을 준비하던 임병장은 또다시 순찰일지에 그려진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그림들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그림들 속에서 그는 바보 같고 우스꽝스럽고 무가치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임병장의 변호인 측은 이를 두고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인격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의 고질적인 악습 중 하나인 기수열애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수열애란 부대원들 사이에서 특정 병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말합니다. 선임병들은 그를 후임으로 인정하지 않아 업무를 가르쳐주거나 챙겨주지 않고, 후임병들은 그를 선임으로 대우하지 않아 경례를 생략하거나 지시를 무시하는 식입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계급을 부정당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완전히 말살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임병장은 수사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늦깎이 입대자였고 성격이 내성적이며 행동이 군뜸 편이었습니다. GOP라는 폐쇄적이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환경에서 병사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임병장은 그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후임병들은 그가 지나가도 경례를 하지 않았고 간부들조차 그를 골치 아픈 존재로 여기며 방관했습니다. 그가 느꼈을 모멸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계급장이 병장인데도 일병 상병들에게 무시당하는 상황. 저녁이 다가올수록 사회에 나가서도 너는 패배자일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 사건 당일 마주한 스폰지밥 그림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수치심과 분노의 뇌관을 건드린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임병장의 진술서에는 당시의 심경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나를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다. 심리 분석가들은 이를 격분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스트레스와 피해의식이 사소한 자극, 실을 계기로 폭발하여 극단적인 공격성으로 표출되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특정 대상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방관하고 동조했던 부대원 전체를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준 사격과 무차별 사격을 섞어가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끔찍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군 검찰 역시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 측은 소촌의 낙서는 임병장뿐만 아니라 다른 소초원들을 그린 것도 많았으며 그것을 살인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소초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물리적인 구타나 가혹행위 수준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임병장이 소초 내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상태를 진지하게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실탄을 휴대하는 최전방 부대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의 병사가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폰지밥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통이 단절되고 배려가 사라진 병영 문화가 만들어낸 괴물이자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집단 괴롭힘의 잔혹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임병장 측은 심신미약과 집단 따돌림에 의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려 합니다. 반면 군 검찰은 계획적인 보복 살인으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군사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군사법정에서 펼쳐진 치열한 법적 공방과 생존 경사들이 증언한 그날의 참혹한 기억, 그리고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를 통해 이 사건의 사법적 결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4년 가을, 강원도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무거운 정적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안으로 수의를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대한민국 최전방 GOP를 지키던 병장이자 하룻밤 사이 동료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총상을 입힌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도빈 병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는 유가족들의 억누른 오열이 터져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살 시도로 인한 부상은 회복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날 열린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인 살인마를 단죄하려는 검찰과 군대라는 시스템이 낳은 피해자임을 호소하는 변호인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전이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임 병장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고의적 살인인가? 아니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그의 생사는 갈릴 운명이었습니다. 군 검찰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검찰은 임 병장을 극도로 위험하고 잔혹한 살인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임 병장의 범행 과정을 타임라인별로 분석하며 이것이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님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시간을 아군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주야간 근무 교대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수류탄을 먼저 투척해 혼란을 야기한 뒤 도주하는 동료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확인 사살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이성을 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명확한 사리를 가진 사냥꾼의 행동입니다. 검찰은 특히 임 병장이 비무장 상태의 동료나 평소 자신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후임병들에게까지 총격을 가했다는 점을 들어 보복범죄라는 명분조차 성립하지 않는 무차별 학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무기와 실탄을 챙겨 도주로를 개척하고 수색대를 피해 40시간 넘게 은신했던 점은 그의 정신이 범행 당시 매우 맑고 계산적이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군 기강 확립과 정의 실현을 위해 관용 없는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의 전략은 동기와 배경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임 병장이 입대 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부대 내에서 기수열애라는 가혹한 정신적 폭력을 당해왔음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선임병들은 그를 무시했고 후임병들조차 그를 조롱했습니다. 사건 당일 목격한 낙서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기폭제였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군 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도 강력하게 거론했습니다. A급 관심병사였던 그를 무리하게 B급으로 조정하여 GOP에 투입한 지휘관들의 판단 착오가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즉, 임 병장은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병력 관리에 실패한 군 시스템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정 공방의 하이라이트는 생존 병사들의 증언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동료들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지옥 같았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임 병장이 평소 말이 없고 어두운 성격이었다고 회상했고, 어떤 병사는 그가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집단 괴롭힘의 실체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장난 수준이었지 죽일 만큼 괴롭힌 적은 없다 라고 항변했고, 또 다른 병사는
임병장이 힘들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어서 몰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지만 유가족들에게는 임병장의 범행 동기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방청석의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들은 임병장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너를 괴롭힌 적도 없는데 왜 죽였느냐?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유가족들은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들에게 임병장은 그저 자신의 열등감과 분노를 죄 없는 동료들에게 쏟아부은 살인마일 뿐이었습니다. 법정은 피해자 가족들의 통곡과 변호인의 논리, 그리고 검찰의 추궁이 뒤엉켜 비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임병장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준비해온 쪽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희생된 전우들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죽는 순간까지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벌레 보듯 했던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의 진술은 방청객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5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그 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재판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병장의 불우한 군 생활과 부대의 관리 소홀은 인정할 만한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동료를 향해 총구를 돌린 행위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한다면 앞으로 군 기강은 무너질 것이며 제2, 제3의 임병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심리 끝에 2015년 2월 3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드디어 판결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강원도의 한 군사법정으로 쏠렸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의 저울은 동정과 단죄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에서 군사법원은 어떤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판결이 우리 사회와 군대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적 투쟁의 최종 결과인 사형 확정 판결의 의미, 그리고 임병장이 현재 수감되어 있는 상태와 대한민국 사형수들의 현실에 대해 다루며 이 비극적인 사건의 마지막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2015년 2월 3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재판장의 입이 열리는 순간 모든 이들의 호흡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비극적인 기록으로 남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피고인 임도빈을 사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임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피고인이 부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정황이 인정되나 이것이 전후 치명을 살해하고 치명에게 부상을 입힌 극단적인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안보의 최전선인 GOP에서 동료를 향해 청구를 겨눈 행위는 국가안보의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킨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 군 사법체계가 전후 사례를 얼마나 위중하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사회 법정에서도 사형 선고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군사법원에서는 상관 살해나 초병 살해와 같은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이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생사를 함께해야 할 전우 간의 신뢰가 깨진다면 군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군 형법의 기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임병장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범행의 잔혹성은 인정하지만 임병장이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군의 관리 소홀 책임을 고려할 때 사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2심인 고등군사법원을 거쳐 대한민국의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상급 법원들의 판단 역시 냉정했습니다. 2016년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피고인의 학창시절 따돌림 경험과 입대 후의 소외감 등은 인정되나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지언정 생명 박탈이라는 극형을 면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임병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또 한 명의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임병장은 법적으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형수 임도빈으로 국군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민간 교도소와 달리 군 교도소는 군 범죄자들만을 수용하는 곳으로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법적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엠네스티가 분류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전에는 여전히 사형이 존재하고 법원 또한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명령 없이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병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형 집행은 무기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는 그에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기도 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사형 선고는 정의의 실현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집행되지 않는 형벌은 그들에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가해자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유가족들의 가슴속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반대로 임병장 본인에게는 이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는 진역살이와 같습니다. 사형수는 일반 기결수와 달리 노역을 하지 않으며 가석방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좁은 독방 안에서 과거의 기억과 죄책감, 그리고 언제 불려나갈지 모른다는 공포와 싸우며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속죄하며 살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의 심판은 감정이 아닌 법리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임병장 사건의 사형 확정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글물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임병장 개인의 악마성이 빚어낸 참극인가? 아니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군대 문화와 시스템의 합작품인가? 법원은 임병장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물었지만 그 판결봉 소리가 우리 사회의 책임까지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도 임병장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국군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조롱했던 스폰지밥 그림을 기억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5명의 젊은 영혼들은 그곳에서 편안히 잠들었을까요? 이 끔찍한 비극이 남긴 것은 사형수 1명과 파괴된 5가족의 삶, 그리고 군대 내 괴롭힘이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그날의 비극이 남긴 교훈을 잇는다면 제2의 임병장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갑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군대는 과연 변했을까요? GOP의 근무 환경은 개선되었으며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기수 열애와 따돌림 문화는 사라졌을까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임병장 사건 이후 군 당국이 내놓은 대책들과 변화된 병역 문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을 점검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피로 물들였던 제22 보병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총성은 멈췄고 부서진 소초 건물은 보수되었으며 계절은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비극이 대한민국 사회와 군대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긴 추적의 마지막 장에서는 임병장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교훈, 그리고 떠난 이들을 위한 진혼곡을 띄우려 합니다. 이 사건은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함께 2014년 군 인권 문제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감을 느끼며 병역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군대가 무너진다는 절박함 속에서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병사 관리 시스템의 개편이었습니다. 임병장 사건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보호관심병사라는 명칭은 병사들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아 도움 배려병사라는 조금 더 순화된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최전방 GOP 부대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투입되었고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임병장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그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할 수 있었다면 그날의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군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고립감 해소에 기여하며 병역 내 부조리를 외부로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변했지만 그 안의 사람과 문화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전문가들은 군 당국의 대책이 여전히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고 최신 장비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군 내에서는 여전히 따돌림, 폭언, 그리고 안타까운 자살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수열애라는 노골적인 단어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투명 인간 취급이나 은근한 무시와 같은 정서적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여 사각지대에 숨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자원 부족은 군 당국으로 하여금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추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라면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인원들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심지어 최전방으로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2, 제3의 임병장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화약고를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머릿수를 채우는 데 급급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은 없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사형수 임도빈, 그는 괴물이었을까요? 맞습니다. 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의 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방치하고 키워낸 괴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할 때 손을 잡아준 시스템이 하나라도 작동했다면, 낙서를 보고 분노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를 상담실로 데려갔다면 결말은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사건을 다시 복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잊혀진 비극은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철책선 아래에서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였던 젊은이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김하사, 진상병, 이상병, 최일병, 김일병. 우리는 가해자의 이름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성실히 복무하다 허망하게 떠난 이 5명의 이름을 더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 더 많은 빛을 비추고 안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권의 가치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강군을 최첨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우가 전우를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신뢰,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문화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동료의 총구에 쓰러지는 군인이 없기를, 그리고 고립감 속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병사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총성은 멈췄지만 진실을 향한 우리의 추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 제22 보병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전말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묵직한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던 미스터리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혹은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